142페이지요. 페이지와 142 계약의 성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이요. 여러분 이제 계약의 성립은 142페이지 보면 계약의 성립 해가지고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의 성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백주의. 편지를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주의. 편지를 읽는 것은요, 이것을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언서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가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요,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발신주의는 뭐냐, 도달주의 예외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하냐, 도달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요지주의는 이제 내용을 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달이에요. 도달은 원칙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판례에서 말했던 이것을 도달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봐봐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죠. 그러니까요, 내용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요지주의가 돼. 내용을 알면 안 돼요. 알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요, 객관적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뭐냐,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것은 뭐냐, 지배권의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배권의 범위 내. 이게 뭐냐면 우편함이라든가, 그러면 또 어디죠? 가족들이 편지를 수령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오셨잖아요. 그럼 아직 학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지는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면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여기요, 격지자가 있고요, 대화자가 있거든요. 격지자하고 대화자 이렇게. 그러면 격지자는 뭐라냐? 격지자는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승낙이 있고요. 대화자는요, 청약이 있고, 여기 승낙이 있다 이런 말이죠. 대화자는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이 격지자도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도달. 그런데요, 승낙은요,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예외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말을 잘 봐야 되겠죠? 격지자에 있어 승낙. 이러면요, 대화자에 있어 승낙은 도달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지금 뭐냐? 대화자예요. 알겠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화한다. 대화자예요. 편지를 보내면 격지자가 돼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실장님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당장 지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누군가 갔다 와야 되죠? 격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격지자다 대화자다 하는 것은 거리가 멀고 좁고 가깝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상의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이 우리가 그냥 청약과 승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격지자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지자. 알겠죠? 그래서 청약은 뭐 도달, 승낙은 발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1조 제1항인데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서 이런 보면 안 되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민법 총칙에서요. 민법 총칙에서 페이지요. 페이지로요 38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 3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뭐라 나오죠? 맨 위에 38페이지 강의 노트 38 한번 봐보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편지를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그러니까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예외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격지자가는요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고, 대화자가는요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도 도달주의다. 이렇게 밑에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도달주의 예외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그걸 돼 있어요? 도달주의 예외. 그걸 도달주의 예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발신주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달주의 예외를 발신주의다 이렇게요. 그다음 맨 위에 한번 봐봐. 맨 위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그래가지고 111조예요. 의사표시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동그라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줄고요 발송한 후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 맨 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놓고요 잠깐 여러분요 여기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요, 이 우리가 다른 데서는 다 이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11조 112조에서는 특히 여기를 이 사람을 뭐란다? 의사 표시자라고 얘기해. 똑같은 말인데 표의자 이 말이거든요. 의사 표시자. 이 사람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은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하잖아요. 발송을 했다? 청약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청약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이다 아니다? 그럼 청약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거나 쓰면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을한테요 2월 5일 여기서 도달하죠. 도달을 해야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서야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편지가 도달하잖아요. 그럼 청약이죠. 청약은 뭐를 원한다? 철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책에서 청약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청약은 도달했을 때를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청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줘. 이렇게 승낙을 해줘. 이것을 뭐란다? 그러면 2월 15일까지는 철회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청약의 뭐라 한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영어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을 청약을 구속하게. 그럼 뭐냐? 2월 15일이 지나죠. 2월 15일이 지나면요 청약은요 자동 소멸해요.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청약은 자동 소멸.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갑이 여기요 2월 1일 날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해놓고 이 사람이 2월 3일 날 사망을 했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내가 줄구라고 그랬죠. 왜 영향이 없느냐? 이 갑의 을에 대한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데 도달하지 않죠. 그러면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 날 편지를 보내고 2월 5일 날 도달했죠. 그런데 중간에 사망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된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죠? 편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있단 말이죠.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려면 도달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의뢰하는 사람은요, 의뢰한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한다?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청약의 구속력이죠. 그런데 이 기간을 의뢰 입장에 봤을 때는 뭐라 한다? 이것을 승낙 능력,
승낙적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실질적 효력이란 말은 이것은 이 기간 안에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거죠. 더 이상 승낙이 아니다. 청약이 이게 뭐죠? 기간이 청약으로서의 기간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지나면 자동적으로 청약은 소멸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승낙 능력, 승낙 적격, 실질적 효력이라고 하고 이 기간을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2월 15일까지는 철회를 못하니까 청약의 구속력, 비철회성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더 이제 아주 간단해 이제는요.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가 청약이죠? 도달해야 청약이죠. 그러면요 2월 1일 을한테 도달했다게 을한테 도달했다 청약이 그래가지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뭐라 한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더 이상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철회를 못해. 그러면요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승낙은 뭐를 승낙이라고 하냐? 승낙은 갑의 청약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 을한테 도달해야죠. 도달하면 의뢰한 사람이 그 청약을 받고 언제요? 2월 2일날 2월 2일날 알겠죠? 2월 2일날 이 사람이 승낙을 해. 승낙을 발송을 해. 발송하면 말했죠? 우리가 청약은 무슨 주의다? 저기서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월 2일 날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말한다.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 이렇게 분류식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2월 2일 편지가 여기요 2월 5일 날 도달하죠. 2월 5일 날 도달하죠. 그러면 2월 2일부터 계약이 성립을 해. 문제는 뭐냐면 2월 1일 편지를 보내는 것이 2월 12일 날 도달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2월 12일 날 도달했다는 것은 2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도달했죠. 아까 우리 승낙을 언제까지 승낙을 한다?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월 12일 날 도달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이요. 그럼 여러분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돼요? 이 연착된 승낙은 원칙은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불성립해요. 우리가 승낙은 이 기간 안에 편지가 발송되고 이 기간 안에 편지가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특이하죠. 승낙은 발신조례 해놓고 2월 2일 날 발송했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법조문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는 531조고 528조고 529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발송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갑의 1억 원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청약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승낙은 뭐가 승낙이에요?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게 승낙이라고. 그런데 청약이 없어진다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아무리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기간 안에 승낙이 뭐가 되고 발송되고 이 기간 안에 승낙이 뭐를 해야 도달해야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뭐를 한다? 성립한다 이 말. 딱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된다?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되고 도달하면 발송한 때부터 계약이 성립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알고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편지가 지금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죠. 그걸 연착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 성립하지 않죠.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이 갑은 을의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 누가요? 을이 새롭게 청약한 것을 보고 여기서 승낙을 해. 누가요? 갑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착된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인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 말이죠. 우체국의 사정으로 편지가 연착이 됐다. 이런 봐봐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2월 2일 날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당연히 2월 10일 안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2월 12일 날 너무 늦게 도달했죠.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체국의 사정이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편지가 연착이 됐죠. 이렇게 연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봐. 이제 우리 편지 딱 봉투에 보면 언제 그랬죠? 2월 2일 편지가 발송했다고 돼 있죠. 이걸 우체국의 소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체국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는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는 말을 받고 2월 2일 날 편지를 발송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편지가 2월 10일 안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믿죠. 믿고 이 사람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출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갑이요, 편지가 늦게 왔다고 해서 그 상태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결국 누구만 큰 손해를 봐요? 을만 큰 손해를 보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한테 최소한의 보호 의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최소한 상대방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신체 등을 보호할 보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호 의무로부터 최소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지할 의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체국 딱 도장 왔더니 2월 2일이야. 그러면 2월 10일 안에 충분히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하면 을이 착각하고 있겠다. 계약 성립됐다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인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뭘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 통지를 하면은 계약이 불성립을 해요. 연착 통지, 너 편지 연착됐어?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언제요? 2월 2일 날 발송할 때 성립해. 발송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건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이 연착이 됐다. 그럼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 연착된 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이 승낙할 수 있어. 너 편지 늦게 와가지고 이런 봐봐요. 2월 9일 날 편지를 보냈어. 그럼 당연히 2월 12일 날 도달하죠. 알겠죠? 이럴 때는 연착이 통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당연히 그때 도착하니까 계약 불성립이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당신 편지가 오늘이야 도착해서 사실 이건 뭐 계약은 안 된 건데 내가 그냥 인정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승낙을 하죠. 그러면 계약이 뭐 할 수 있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뭘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우측의 사정이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랬을 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항상 계약은 언제? 편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언제?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밀당 아니에요? 이 건물이요 1억짜리예요. 그런데 갑이한테 뭐라 한다?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응 하는 경우에 좀 거의 대부분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3번 갑이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많이 깎아, 9,500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네 번째로 알았어, 그러면 9,500이면 나도 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밀당한다고 그러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갑의 1억 원의 청약이죠. 그럼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의 청약의 내용대로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그래요. 갑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갑은 1억 원에 청약을 했는데 그러면 을이 1억 원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을이 뭐라고 그랬어요? 9천에 산다고 얘기했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에 대한 뭐다?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을이요 새로운 청약을 하죠. 새로운 청약을 한 거죠. 얼마로요? 9천에 청약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을이갑에게 새롭게 청약을 해.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는 것을 새로운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번요. 3번 갑이 너무 너 뭐야 뭐 이렇게 많이 깎아, 나는 500 이상은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9,500은요 을의 9,000에 대한 새로운 청약에 대한 뭐죠? 거절이면서 동시에 9,500에 대한 새로운 뭐다? 청약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예스를 하게 되면 승낙, 그러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물건을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당신이 매수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청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송을 안 한 거예요. 반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네 번째요, 우리는 뭐냐면 승낙이라고 하는, 승낙에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문제는 말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래. 의사실현. 여러분, 학원에서요 강의 노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들으려면 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에서요 2만 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만 원. 그러면 이제 줄 서가지고 쭉 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2만 원인데요 이것은 학원에서 청약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게요. 승낙을 하면서 돈을 2만 원 줘야 되잖아요. 산다 안 산다 말은 안 해. 어차피 살 거니까 책이 쌓여 있으니까 한 거 쭉 보다가 먼저 좀 이따 돈 주면 되니까요, 자기 이름부터 먼저 쓰는 사람이 있어.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것은 나는 그 책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그걸 뭐다? 산다는 말 했어, 안 했어? 지금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어도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것은 내가 그 책을 산다는 거죠. 그걸 뭐란다?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냐,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차청약이요. 우리가 봐봐, 교차청약만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승낙은 없고. 우리가 승낙은 뭐냐?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에요. 근데 교차청약은 둘 다 갑이나 을의 청약을 받지 않고 둘 다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건물 있죠. 갑이 을한테요, 야, 이 건물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2월 1일 편지를 발송해가지고 발송해가지고 여기요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을 해. 그러면 을이 언제 승낙을 해야 돼요? 2월 5일 편지를 받고 해야지 승낙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을 판다는 소식을. 그래서 그 집을 내가 1억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갑한테 뭐라고 하냐, 을이갑한테요, 여기요 2월 3일 날요 편지를 발송을 해. 혹시 너 1억 원에 너 집 팔 생각 있냐? 1억 원에? 이렇게 나한테 팔면 내가 판다는 생각 있으면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요 갑한테 언제 도달했냐? 2월 7일 날 도달했다며. 도달. 지금 봐봐요, 지금 을은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지 승낙인데, 갑의 청약은 2월 5일 날 도달인데, 도달하기 전에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요, 너 내 거 나한테 팔래, 이렇게 한 거죠. 언제? 2월 3일 날.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지금 두 사람의 청약이 지금 중간에서 지금 크로스 되고 있죠. 그 크로스를 뭐라 한다? 교차가 됐다,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청약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승낙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1억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청약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 돼야 돼.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을은 갑한테 9,500에 팔래?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1억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도달. 그래서 청약은 도달이니까 양 청약이 둘 다 도달해야 돼. 하나는 2월 5일,
하나는 2월 7일 날 도달했죠. 양청약이 둘 다 도달하려면 언제다? 2월 7일이다. 2월 7일. 그래서 2월 7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2월 7일 날 계약이 성립해. 2월 7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말한다? 교차청약. 그럼 다시 봐. 이런 교차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동일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 둘 다 1억 1억.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둘 다 도달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오케이. 자, 교차청약 뭐라고요? 뭐죠? 내용이 뭐라 돼? 동일. 그 다음에 둘 다 뭐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여기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내가 반송하지 않았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뭐 편지책에다가 이름을 썼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과일 한 박스 보내면서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 주세요 했어. 그런데 과일 바구니를 뭐죠? 열어가지고 과일을 깎아 먹기 시작했어. 그럼 나는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다. 의사실현. 승낙의 의사표시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그래도 계약은 뭐란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편지가 연착이 된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됐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연착의 통지. 당신 편지 연착됐습니다. 연착의 통지.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 계약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발송한 때. 언제나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은 발송할 때 성립한다. 언제? 발송할 때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편지가 연착이 되죠. 연착이 되면 계약은 불성리지만 그 연착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런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그때는 뭐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발송한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나 변경이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은 청약에 대한 거절인가 동시에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보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면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우리는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이 도달하면 상당 기간이라든가 정해진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하고 승낙은 뭐다? 승낙은 승낙 기간 내 뭐라고? 발송하고 승낙 기간 내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뭐라고? 기간 내에 발송하고 기간 내에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는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대화자는 도달이죠. 그런데 격지자는요, 청약은 도달이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우리는 편지를 쓰고 붙이고 받고 읽죠. 우리가 반드시 도달주의가 중요하니까요. 도달의 양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고 가족이라든가 우편함의 편지가 꽂혀 있어도 우리는 그때 뭐로 본다? 도달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142페이지 나와 있죠? 강의 노트 14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42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 그림, 갑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면 계약이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주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청약의 유인하고 청약하고 승낙이 있죠. 청약의 유인한 거 뭐냐? 꼬시는 거죠. 한번 와볼래?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집 살래? 이 말이죠. 그래서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이고요. 청약은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1억 동조해봐. 1억 내 집 1억에 살래? 1억을 뭐란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요 이거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1억에 살래? 100만 원 살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뭐 한다? 의리요. 승낙은 뭐냐고 다 쓰면 응 알았어 응 이렇게 응 그래
이 말만 딱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돼야 돼. 너 내 거 이렇게 살래? 그럼 의리 뭐라고 그래? 승낙은요? 응. 이게 승낙이 돼야 돼. 응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똑바로 만약에요, 너 혹시 내 집 살래? 응. 그러면 계약이 얼마나 성립됐다는 거예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승낙,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개만 끄덕이면 바로 매매 대금 얼마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죠. 이런 불특정 다수인을 뭐라 한다? 불특정, 이런 거 써봐. 불특정인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 TV 홈쇼핑으로 써봐. 이러면 TV 홈쇼핑 보면 어때요? 어느 누구한테도 다 청약하고 있죠. 39,900원. 그렇지 않나요? 알죠? 물건 사라고 39,900원. 그러니 그 홈쇼핑을 보고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청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찰제죠. 자판기 있죠. 자판기인데요, 500원이다. 캔이요. 캔커피 500원이요. 490원 넣으면 커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얼마 넣어야 돼? 반드시 500원 반드시 넣어야지 커피가 나와. 그걸 정찰제라고, 그건 청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승낙은요, 누구한테 승낙한다?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해요. 봐봐,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불특정인한테도 청약할 수 있죠. 승낙은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승낙을 해요. 봐봐, 여기요, 지금요, 우리가 GS 홈쇼핑하고요, CJ 홈쇼핑에서 있는데, 남편은 GS 홈쇼핑을 다녀. 나는 지금 CJ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물건이 좋은 게 나왔어. 그런데 자기 남편이요, GS 홈쇼핑 다닌다고 해서 사는 것은 GS에서 사야 될 것 같아. 자, 뭐죠? 나는 CJ 홈쇼핑을 보면서요, GS 홈쇼핑에다가 승낙을 하면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청약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돼.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해야 된다고. 물건이 좋은데요, 나한테 청약한 사람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승낙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알겠죠? 청약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승낙은 나에게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돼. 그걸 특정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요, 청약은 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승낙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특정의 청약자. 딱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권법이 시작이 돼. 그래서 오늘은요, 채권법이 끝날 때까지 강의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봐요. 우리가 이제, 자, 무시하지 말고 봐요.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했어요. 자,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러면 여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1월 30날 건물이 멸실이 되죠. 1월 30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뭐라 한다? 불능이라고 하고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이죠. 이걸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3월 1일날 2월 20날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후발적 불능은 민법 총칙에서요,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알겠죠?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세요. 이 후발적 불능을 뭐라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 이익을 뭐라 한다?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매 차익이다. 원시적 불능을 뭐라 한다? 이것을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신뢰, 이익이요. 자, 신뢰, 이익이란 건 뭐다? 을이 갑하고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월 30날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이걸 말한다? 임이죠. 이미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요, 갑이 그걸 숨기고 을하고 2월 1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계약을 하고, 그럼 돈도 대출받고, 그래서 대출 이자도 나가고요, 땅도 청량을 해서 청량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갑이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은 을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것이고, 대출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요, 을은 갑한테 받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을은 갑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 믿지 않았어? 믿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한 것만큼 손해를 배상이라, 이 말이죠.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하죠.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1억 원에 사가지고요, 이걸 병한테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갑이 을한테 똑바로 등기를 해줬으면 을이 그것을 병한테 팔아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1,000만 원. 그것을 전매 차익이란 말이죠. 당신이 나한테 이행을 해줬으면, 이행을 해줬으면 내가 다시 팔아가지고
1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 말이죠.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됐어요?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원시적 불능은 항상 여러분 뭐냐,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미 이런 말이 있으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을 찾으시오. 뭐뭐 체결 후, 뭐뭐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계약 후, 뭐 이런 말이 나와. 무슨 후, 무슨 후, 그럼 무조건 이것은 뭐다? 후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원시적 플러스 객관적이죠. 객관적 플러스 전부죠. 전부. 여기요 전부 불능이냐 또는요 일부 불능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불능이다, 그럼 이것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불능이다,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일부가 불능이다, 이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하면은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거 다 배울 거란 말이죠. 담보 책임이요.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에요. 왜요? 원시적으로 쭉 가면 원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무효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봐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 무슨 책임을 져요?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왜 신뢰이익이에요? 여기 봐봐. 눈이서 봐봐. 쭉 가면 원시익이잖아요. 저기 보면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을 하죠. 신뢰이익 배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결국 잘못이 없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독일 민사제국법에서 나온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에요. 내가 이제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여기도 독일도 겨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길거리요. 얼음이 얼어서 빙판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얼음이 얼려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이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죠. 준비 단계에 있죠.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어차피 인도를 하려면 얼음 빙판이 없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한 융단 사건이라고 해요. 융단 사건은 뭐냐면 이런 천 이렇게 많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요. 피천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거 하나 꺼내다 보니까 위에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아직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오는 날 특히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 안에 가요. 너무 바닥이 미끄러져 가지고 음식점 내가 지금 주문도 안 했잖아요. 아직 음식점 안에 지금 의자에 앉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식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걸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호 의무로부터 최소한 상대방의 이익을 어때요? 보호해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봐. 아파트 분양을 보면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죠? 1억이잖아요. 그런데 평당 100만 원, 평당 뭐라 한다? 면적이라고 하고요. 100만 원을 뭐라 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요 몇 평이다 지금 몇 평? 100평인데 7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7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뭐란다? 부족하죠. 이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100평을 샀는데 30평이 부족하네. 그래서 수량 부족이 아니고 평당 얼마에 몇 평 이렇게 했는데 부족했을 때 그것을 뭐란다?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거 몇 평이에요? 100평 정도 되는데요. 얼마에 파시려고요? 나는 1억은 줘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1억 주고 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측량하니까 70평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수량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수량 지정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란다. 임대하면 어떻게 한다? 평당 얼마, 평당 5만 원, 평당 10만 원, 평당 6만 원.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살 때, 물건 살 때, 건물 살 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이러면요. 근데 그냥 이제 분양받고 난 다음에 아파트 사러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몇 평이에요? 30평인데요. 아, 그래요?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3억 5천이에요? 그러지 말고 3억에 합시다. 그러면 3억에 합시다. 그래서 3억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꼴이지. 1,000만 원에 계약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알겠죠? 그것을 돈을 깎아달라고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당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다. 원래는 뭐다? 무효. 계약체사의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세 가지가 형태가 하나가 다 똑같이 이미멸실이에요.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멸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미멸실. 무효인 경우는 이미멸실. 됐나요 지금? 이미멸실이 세 가지다.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런데 여기는 봐봐. 지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하죠. 일부가 면적이 부족하죠. 절대로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면 안 돼.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이 돼야 돼? 전부. 알겠죠? 이게 딱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이미멸실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미멸실은 뭐다? 무효이다. 이미멸실은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런데 전부가 불능이 아니고 일부가 불능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여러분요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세 가지는 뭐죠? 매도인하고 여기 매수인하고 쌍방 이렇게요. 쌍방.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 매수인 누구죠? 채권자. 쌍방은 누구죠? 쌍방은요 갑과 을의 이 말이죠. 얘는 잘못이 있다. 매도인 잘못이 있다. 매수인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잘 봐.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죠. 그거 왜 그러지? 왜 매도인을 채무자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고 했죠? 뭘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물건. 알죠?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넘겨줄 사람은 채무자.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채권자.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줄 사람, 등기를 해줄 사람은 누구다? 매도인. 그래서 채무자. 등기를 넘겨받을 사람은 누구다? 채권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매도인의 잘못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불행. 매도인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잘못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위험부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이때 뭐라 하냐? 대상청구권이라는 거 나와. 대상청구권 이렇게요.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잘못 없이 태풍에 의해서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불탔는데 화재가 나면서 화재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은 팔 때는 가격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좋아가지고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을 1억 2천에 그때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건물이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1억인데 그전에 1억 2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1억 원에 지금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제3자의 방화나 또는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멸실되면서 보험금이 1억 2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뭐라 하냐? 내가 이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뭐라 하냐? 1억 줄 테니까 보험금 1억 2천 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대신 너가 다른 것을, 건물이 없어지면서 대신 다른 것을 상으로 받은 게 있죠. 그걸 달라 이 말이죠. 그걸 대상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해. 이걸 여기서 뭐냐? 계약 채무불이익일 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손해배상. 여기 있는 것은 다 후발적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뭐가 있어? 1번 채무불이행, 2번 계약해제, 3번 위험부담, 4번 대상청구권. 5번은 뭐예요? 5번은 무조건 정답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알겠죠? 후발적은 여러 개가 있죠. 원시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 관계없는 것,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왜? 후발적은 모두 몇 개다? 여러 개 되죠.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정답은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첫 번째 나온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뭐라 하느냐?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이 나와.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다 어디에 해당해? 후발적에 해당하죠? 후발적은 일단 유효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아닌 거, 뭘 묻는 거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을 묻는 거라니까.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 그러면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물어봐. 이미멸실을 물어보는 거야. 이미멸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첫 번째 뭐냐? 원시적 불능은 뭐냐? 이미멸실. 무효는 뭐냐? 이미멸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뭐냐? 이미멸실.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은 계약 체결 후 어쩌고저쩌고. 계약 체결 후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유효인데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유효인데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이거 뭐죠?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후발적은 일단 뭐가 되고 유효, 원시적은 뭐가 되고 무효.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걸 봐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여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죠. 이미 멸실. 원시적이죠.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일방이죠. 일방은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 뭐가 있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1번 갑은 악이나 과실, 2번 을은 선의 무과실, 3번은요 원시적 이미멸실, 원시적 불능이 돼야 돼. 알겠죠? 4번은요 신뢰이익 배상을 해. 원시적이니까. 그런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5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일방이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여기 한번 봐봐.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다시 갑은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무슨 불능? 원시적. 무슨 이익?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하고 이행이익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런데 을이 만약에 과실이 있다. 과실. 을이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책임을 져 안 져? 갑은 책임져 안 져? 안 진다니까. 내가 뭐라 했어?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
됐죠? 그런데 을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어. 그럼 갑은 책임을 지 앉아? 앉아. 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악이나 과실. 그런데 갑이요? 선이 무과실이야. 갑이 선이 무과실이고. 그러면 갑은 책임을 지 앉아? 안 진다니까. 이러면 좀 믿음 좀 가져봐.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조건이 맞아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알죠?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신뢰익 배상이고,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14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원시적 객관적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전부는 무효,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될 수 있다. 일부는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돼야 된다. 그럼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특히 담보 책임 빡세봐.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 빡세봐. 담보 책임 빡셌어요. 그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 원칙적으로 유효. 그 다음에 채무자 잘못이 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대상청권. 알겠죠? 그래서 몇 표 나왔죠?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거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맨 끝에 써 가로 여기 닫고 원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원시적이죠. 3번 원시적 밑에 나왔죠.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이다. 무슨 이익이다? 후발적은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이행이익이 뭐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래. 그럼 신뢰이익은 뭐냐? 밑에 신뢰이익은 계약이 상대방이 계약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믿었으므로, 믿었다, 믿을 신자죠?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행이익이란 말하고 신뢰이익이란 말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알죠? 그걸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시험에 나올 때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온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 맨 위에 봐봐. 갑 1번 위에.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을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갑도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도 과실, 을도 과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6페이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계약의 의의와 종류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자, 이것을요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